요즘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 중위 가격이란 건 이제 중간 가격. 네네. 네. 서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 그러면 그렇죠. 50번째 있는 가격. 그렇죠. 네. 그게 11억. 11억. 얼마 전만 해도 9억이었는데 네. 넘어서 벌써 11억이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 11억짜리씩 갖고 있으면 네. 지금 세금 나가요? 나가죠. 어. 한번 싹 다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11억짜리를 내가 샀다. 그러니까 11억짜리를 내가 샀다고 했을 때 1년 네네. 동안 세금 얼마나 내는지 네네네. 그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평균 근로자 기준으로 네. 월급 절반이 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월급 한 달의 절반. 한 달에 한 절반. 달치의 절반. 자,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네네. 대략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네. 제가 오늘 오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도시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 네, 이제 네. 직장인 분들이 많으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네. 때 보통 이제 결혼하면서 많이 집을 사시잖아요. 네. 한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2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450만 원. 근로소득. 네. 그런데 뭐 관심 있으신 그 3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 사전청약. 네. 사전청약에 나와 있는 LH에는 한 650만 원인가 나와요. 이거 왜 그게 좀 높냐면은 네. 너무 금액이 낮으면 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이거 그건 좀 풀어준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뭐 그렇다 네네네. 치고 제가 말한 460만 원 정도는 이제 통계청에서 본 자료거든요. 네. 그럼 통계청에서 봤을 때 이제 460만 원 정도인데 내가 11억짜리 집을 샀다. 네. 그럼 일단 처음엔 낼 때 이제 취득세 죄송해요 또 취득세 이야기해서 아, 아니요. 취득세가 나가는데 네. 9억이 넘었잖아요. 네. 이제 실거래가로 하거든요. 아. 9억이 넘었기 때문에 11억에 3.3%가 올라가요. 아, 1.1%가 아니고 예, 3.3%. 이게 몇 억부터 3.3%가 되는 거예요? 9억이 넘었을 때. 아, 그럼 9억 이전까지는 1.1이고 9억 이후는 3.3이에요? 6억까지는 1.1. 네.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2%였는데 아. 이게 이론 차이로 2%로 점핑하는 문토 결과가 발생을 해서 네. 6억에서 9억은 이제 선형으로 네. 뭐 곱하기 3분의 2억 해가지고 뭐 빼주는 약간 산식이 생겼어요. 아. 거의 최초예요. 네. 우리나라 세법에서. 아무튼 선형으로 이렇게 가고요. 네네. 그럼 이제 9억이 넘으면 이제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서텍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방세 붙어서 이제 뭐 3.3 이러는데 네. 편의상 뭐 3%라고 하면 네. 11억이잖아요. 네. 그럼 곱하기 3% 하면 뭐 3,300만 원.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 내고 내가 취득세를 내고 이제 명의를 가져오는 거죠. 아,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일단 3,300만 원. 네, 취득세로 기본 나간다. 입장료가 그 정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입장료 아주 표현을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게 네. 취득세가 올라가는 게 네. 입장료가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네. 역으로 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있죠. 네.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그거를 오히려 안 내놔요. 다시 그걸 사려면 내가 입장료를 또 내야 되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네. 내가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네. 약간 소위 말하는 못난이라고 하죠. 아, 이게 괜찮아.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입장료를 그만큼 내야 되니까. 아, 내가 팔았다 다시 산다고 하면은 무조건 뭐 이만큼이니까. 8% 12% 내야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약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매물 잠김 거가.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니까 네네. 넘어가고. 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3천 얼마를 내고 11억짜리 집을 삽니다. 네. 일단 여기 밑에 하나 넣어야겠네요. 3,300만 원. 거기에 플러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도 우리 첫 집을 다 사봤을 때 그 기분 알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좋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년 6월 1일이 지나면 네. 1년치 이제 보유세를 내라고 나옵니다. 보유세. 그건 그 다음 해부터 네. 나오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보유세라는 게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네. 일단 종부세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가 1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 그럼 1인당 공시가가 6억이 나가거든요. 네. 자, 그럼 11억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시 가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건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아. 시세의 대략 한 70% 정도라고 이게 대충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한 7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공시가 7억이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 나오죠. 거 아니에요? 6억 이상은 나온다면서요? 아, 왜냐하면 단독명이면은 네. 6억에서 3억을 또 빼줘요. 단독명이니까. 9억까지? 네, 9억까지. 그리고 아. 공동명을 요즘에 많이 하니까 네네. 한 사람당 6억이니까 총합 12억이죠. 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종부세는 안 나오네요. 아,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가 남았잖아요. 네. 재산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6 정도 나오더라고요. 186만 원. 186만 원.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공시가 7억 기준이고 네. 만약에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00이 넘겠죠. 아. 자, 그런데 200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네. 지금 보통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2020년 11월 달에 뭘 발표했냐면은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예, 예. 우리 회사 다니면 항상 만드는 그 로드맵 예, 해가지고 2030년까지 네. 공동주택 아파트라면 2030년까지 90%로 맞추겠다. 자, 그럼 이 집이 11억에서 네. 12억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90% 가는 거죠. 네. 그러면 10.8억이네요. 그렇죠. 아직 종부세는 괜찮죠. 네. 그런데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재산세를 이제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네. 그래도 이제 실거주니까 공시가 6억에서 9억까지 네. 재산세 이제 특례 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좀 깎아주거든요. 네. 뭐 1인당 평균 계산해 보니까 1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9억까지면은 좀 깎아줘서 재산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데 네. 만약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집이 11억에서 12억이 되고 네. 여기에서 90% 반영해서 10.8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못 받죠. 그럼 이제 재산세는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럼 한 200만 원 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근로소득은 얼마나 오를까요? 그렇죠. 이 공시가격 오르는 네. 것보다 근로소득 상승 속도가 느릴 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느릴 뭐 수도 성장률이라는 게 네네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대략 월급의 한 달 월급의 반 정도는 그냥 내가 이게 좀 세금으로 보유세가. 나간다. 그럼 내가 11억짜리 갖고 있으면 한 186만 원 1년에 한 번 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180에서 200 정도. 200만 원 정도. 네네네. 연간 11억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나간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중위 가격이 이제 우리가 11억으로 해서 그 정도 나가지. 네. 사실 이제 그래도 외곽으로 가면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거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재산세는 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예. 생각보다 1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많이 안 나가네요. 그래서 정말 저는 네. 그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1주택 이제 무주택자분들이죠. 0에서 네. 1로 가시려는 분들 네. 이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지금 유리한지를 모르세요. 세금에 있어서. 네네. 우리 신사임당님도 자녀가 있으실 텐데 자녀 있죠. 예, 저도 이제 애가 초1이거든요. 네. 이 친구한테 항상 말을 해요. 너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주택자라서. 근데 모르잖아요, 아직. 네. 우리 아빠 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나이가 더 돼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세금에 있어서는. 다만 네.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대출이 막혀 있고 어떤 절대적으로 모아놓은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사회초년생 네. 분들이 네. 그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사람 욕심이 생기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영끌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내 실거주 집이라면 가장 이렇게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도 저는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거의 없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공동명의로 했는데 네. 합해서 6억에서 12억까지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공시가가. 네. 공시가가 12억이 나오려면은요. 네. 이걸 나누기 0.9 정도 해보면은 네. 거의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요. 시가가? 네. 그러면 내가 11억에서 시가 15억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종부세 낸다는 건데 네. 종부세 허들을 막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조금 더 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3, 400 정도 되겠죠. 네. 3, 400 정도 되는 거보다 내가 11억 집에서 15억이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은 보유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네. 그리고 취득세는 내가 한 번 내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명의만 이전 안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있죠. 이제 네. 출구 전략 나올 때 안 네. 네. 팔면 되잖아요. 네. 안 내가 계속 살면. 안 팔거나 아니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과세라는 9억까지는. 거는 이게 좀 재밌어졌어요. 비과세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을 아예 한 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과세 기준이 현재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진짜요? 네네네. 괜히 팔았네. 그게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어요. 진짜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당겨주셔서 잠깐만 지금 파시려는 분들이 잠깐 멈추셔야 되는 게 네, 괜히 팔았네. 괜찮아요. 그래도 다른 거 하셨으면.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네. 올라가 있는데 네. 뭐 정부하고 여당 의견은 네. 8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좋아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나쁜 것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와 연관된 다른 이슈들이 또 있는데 네.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9억에서 12억으로 비과세 기준을 상향을 시켜버리면은 네.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보시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9억에서 기존의 고가주택 이렇게 잠깐 넘으면은 10억이었다 만약에. 네.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에서 1억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세금 조금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이건 사실 미미해요. 네, 엄청 미미하죠. 그런데 네. 이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5억에 팔았다. 네. 그럼 15억에 팔면은 거기 올라가는 부분도 3억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비율로 때리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네. 내가 여기서 뭐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 비과세 전략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문이 열린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 네. 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될 수는 있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걱정 안 해줘도 1주택자는 된다. 뭐 걱정 안 세금 해도 신경 된다. 안 써도 된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내가 네. 그냥 주택 하나 있으면 사실상 네.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방송이라든가 제 채널에서도 자주 말을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중형 세단을 타고 있다가 네. 좀 급을 높여요. 네.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높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그때 그러시죠. 고민이 뭐 연식이라든가 주행 이런 걸 보는 거지. 네. 갑자기 내가 소나타 재산세가 예를 들어 30인데 아. 그랜저 재산세가 50이니까 이거 못 사겠는데 이런 사람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안 거는 계세요. 그런 거안 계세요.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거의. 쓰세요. 네. 1주택을 간다는 건 네. 그런 거다. 그리고 네. 1주택이라 그래서 뭐 나도 뭐 종부세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는 네. 너무 과잉이다. 네,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좀 네. 이렇게 어떤 여력이 되셔서 고가 주택을 곧바로 사시는 분도 막 분명히 계실 20몇 거예요. 억짜리 산다 그러면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네.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세무사님이라든가. 분들은 네, 알아서 내겠죠. 네 하고 세금. 또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담세 능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보유세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세금 또 내주셔야지 또 이렇게 국가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집을 삽니다. 네. 집을 사면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정 지역 투기과열 지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없어요. 네. 그래서 조정 뭐 투기과열 아무튼 규제 지역이면은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6억 넘는 경우에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약간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 다 조정이니까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셔야 되고요. 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가 썼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지자체로 다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지자체에서 일부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소명 한번 하라고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소명하라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네. 좀 뭔가 좀 불분명하거나 네. 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네, 네.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뭔가 좀 이게 미비하거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올 수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소명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연락 오면 불안하잖아요. 네. 쫄지 마시고 네. 그냥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세무대리인이라든가 이렇게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네. 성실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소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소명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납득을 하겠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된다. 음. 이건 좀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네. 관할 세무서로 넘겨버려요.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세무 검증이라는 걸 또 해요. 네. 이제 세무 검증은 말 그대로 세무조사 전 단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네. 이제 뭐 실무를 해본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이제 세무조사로 이제 전원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단계가 있네요. 네, 뭐만 걱정하시면 되냐면 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소명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 네. 그럼요. 자금 조달 계획서 그냥 성실하게 쓰시고 네. 잘 모르겠는 거는 어설프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금인데 네. 내가 예금에 들어있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거기 이미지 한번 봐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요걸 한번 봐볼까요? 네, 요거를 뭐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네. 자기 자금, 차입금. 자기 자금, 차입금. 말 그대로 자기 자금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금융기관 예금액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셔가지고 내 금융기관에 내 계좌에 돈이 1억이 있는데 네. 어차피 예금액은 우리가 빼쓰는 현금하고 같으니까 이분이 현금하고 착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적었다. 그럼 이건 약간 조사 대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 갑자기 1억이 현금은 말 그대로 돈 뭉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달라 이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왜냐하면 이제 근데 처음 하다 보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차입금 있죠. 차입금.
차입금. 네. 차입금, 뭐 대출 받았습니다. 네. 대출 뭐 담보대출 있고 신용대출 네, 있고 그밖에 대출. 뭐 그밖에 대출도 있고 뭐 임대보증금 뭐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회사 지원금 받았습니다. 네. 웬만하면 여기서 걸리는데 네. 여기 항목이 없는 걸 이제 11번 그밖에 차입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부부한테 빌렸습니다. 뭐 직계 존비속 부모나 자식한테 빌렸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밖에 관계 뭐 제3자 이런 게 쓸 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 직계 존비속이죠. 네. 아까 우리 신사임당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한테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빌려줬다. 네. 자 그럼 3억을 내가 증여세를 줘서 증여세를 내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데 네. 증여세가 좀 높으니까 이걸 그냥 차입금으로. 차용으로 좀 쓰게 하고 네. 내가 이거를 나중에 돌려받아야지라고 하는 경우로 해서 네. 증여세를 이제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증여로 가면 내가 그냥 증여세를 내고 그냥 끝나는 거고 네. 차용증을 하면은 내가 빌리고 내가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받으면 끝나는 건데 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 뭐 고생하는데 네. 무슨 이자냐 네. 무슨 원금이냐 네. 내지 마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증여라면 증여고 오른쪽 네. 차용하면 차용 한 길만 가야지 네. 오른쪽 차용으로 갔다가 야 왼쪽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질이. 네. 네. 그러면 실질에 의해서 증여잖아요. 네. 증여세 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3년 동안 안 냈잖아요. 네. 가산세. 거기다 가산세 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막 공부도 하시고 그러는데 되게 네.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차용을 내가 했잖아요. 가족이나 특수관계자한테 네. 그냥 제3자하고 거래하듯이 하세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네.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주신다. 네. 물론 안 계시겠지만 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분이 계신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억에 대해서 최소 따박따박 저한테 받아야지. 이자 받으시겠죠. 네. 최소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비슷하거나 더 높게 받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걸 막 30년 원금을 상환해요. 이상하게. 이거는 안 갚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차용을 가장한 증여다. 아하. 그냥 증여세를 내는 게 낫겠네요. 내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하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신사임당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아하. 일단 차용증을 쓰겠죠. 증거가 아니 네, 네. 뭐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차용증 네. 쓰고 인적사항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얼마를 누구 계좌로 갚고 네. 다 쓰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차용증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에 이자를 20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네.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안 줘요 하고 연락하시겠죠. 네. 근데 자녀들한테는 차용증을 쓰고 또 이자를 안 받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 가시고요. 오른쪽 가시면 오른쪽 쭉 가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네, 된다. 네, 그것만 지키시면 네. 괜찮아요. 근데 어.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일단 과세당국에서 세관경을 끼고 봅니다. 네. 그럴 리 없다. 네. 이거 증여다. 아하. 라고 이제 일단 추정을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명할 자신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예를 네네. 들어서 여기 이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라는 거랑 조달 네네. 계획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달 계획은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매가가 10억인데 그 10억에 대해서 뭐 3억은 이렇게, 5억은 네. 이렇게, 2억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음. 그 10억에서 계좌이체는 제가 한 5억 정도로 할게요. 네. 보증금 받은 거 3억은 뭐 제가 그냥 승계로 할게요. 뭐 네, 이런 네. 식 적는 거예요. 아하, 요거 적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위하고 밑에가 이제 다 맞으면 되겠고 네. 뭐 근데 하다가 이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네네.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이라 그랬는데 네네네. 이 주식 및 채권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이랑 좀 바뀌었어. 이거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해야 되나? 네. 어떤. 이거는 이제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네. 가상화폐로 이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상화폐로 예. 주식 채권 매각 대금에다 가상화폐를 넣는다. 예. 이거를 그 가상화폐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네. 금액을 좀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갖고 있는 가상화폐로 네. 몇 명 안 예. 가지고 있는 걸로.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약간 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네.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질문은 뭐냐면은 네. 말 그대로 이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이제 잔고 증명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억이었잖아요. 네. 10억이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은 맞춰야 되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주식이 10,000원인데요. 15,000원 갈 거예요. 잔금 치를 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네. 지금 내가 진짜 갖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돼.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으로 현재 10,000원인데 네. 잔금 때도 뭐 비슷할 것 같으니까 좀 네. 내려갈 수는 있겠죠. 네.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소명이 되잖아요. 소명. 아, 내가 이때는 이거 썼는데 이거 네, 네. 안 팔려서 못 팔았다. 네, 그래서 소명만 하면 돼요. 소명만. 그러면 네네. 나머지 부족한 거 어떻게 할래? 그 네. 금액이 이제 금액이 작은 수준이라면 네네. 넘어가는 거고 네. 너무 거액의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조사 들어가는 거죠. 네.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네.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트렌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 내가 그 증여를 차용을 가정한 증여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나만 조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같이 털어요. 세트로 털어요. 아.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엄마 아빠 찬스를 만약에 썼다. 네. 그리고 갭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 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실제 국세청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네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부친이 A가 있는데 네. 자녀 B에게 네. 현금 증여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까 봤었던 1번 방법이죠. 네. 현금 증여하고 증여세 내고 깔끔하게 고가 아파트 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네. 저 현금 증여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기에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의 소득 능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런 걸 봤더니 네. 뒤에 제가 PCI 말씀드릴게요. 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 소명해봐라. 네. 나머지 자금 어떻게 했냐. 네. 그랬더니 제대로 소명을 못한 거죠. 그리고 봤더니 이게 뭐 차입이 한 30년인가 말도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하면서 아빠까지 턴 거예요. 네. 아버지도 현금 증여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당신이 현금이 어디서 나왔어? 나올 리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이제 사업체가 있는데 네. 축산업인데 그 네. 축산업 규모가 되게 작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축산업까지 턴 거예요. 네. 봤더니 수익 금액 신고 누락한 거예요. 현금 같은 거를 아하. 매출 금액을 네. 같이 털린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시작의 발단이 뭐냐면은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가 네. 소득 능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차용증을 썼다. 네. 신사임당 제네시스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네. 이 사람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한테 5억을 빌려준다?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소득 상환 능력이 없는 애한테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자녀 B가 지금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봤더니 뭐 상환 기간이 30년이래.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PCI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P가 자산이고 네. C가 이제 소비 네. 그리고 이제 I가 수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거는 뭐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그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네. 내가 받은 수입이 있잖아요. 신고가 여기저기서 됐겠죠. 예.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 수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내가 소비를 50을 했어요. 네. 그럼 내가 남은 거 50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 남은 50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30대 뭐 남성이다. 네. 그러면 평균적인 자산 수준이 딱 나와요. 빅데이터로. 그렇겠죠. 그럼 30대 남성의 소득 수준 100에서 50 뭐 이것저것 카드 쓰고 50 남았는데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자산 수준이 딱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그냥 아파트 5억짜리라고 해볼게요. 네네. 근데 얘는 갑자기 아파트 50억짜리를 갖고 있대. 이상하지. 건물 50억짜리.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툭 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이걸 다 볼 수도 없어요. 이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해보라고. 네. 소명했는데 소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럼 그 네. 증여로 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아하.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논리가. 네, 네, 네. 심플한데 심플리스 베스트. 네. 잡아내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걸로 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가 국세청에 있다 그러잖아요. 국세청은 딱 네. 그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예.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 컴퓨터 맞아요. 딱 예. 키면 예. 투두리스트 오늘 검증해야 되는 것도 쭉 그냥 예. 컴퓨터 키면 나온대요. 그리고 저도 들었는데 우리 이제 뭐 검찰 같은 경우도 네. 뭐 이제 계좌 조회를 하려면 네. 영장을 따로 받아야 되나 봐요. 그때마다 건별로. 네, 네. 그럼 이게 막 너무 많으면 이제 그거 받느라 일이 끝나버리는데 세무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분들은 네, 네. 다 볼 수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그 세무 공무원의 그 네. 법적인 지위라든가 그런 게 좀 아하. 그런 거를 이제 징수하고 네.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권한을 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게 잘 돼 있는 게 저도 이제 들은 건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 이력에 남고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이렇게 함부로는 못하니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다만 이제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좀 줘서 곧바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조금 제가 염려되는 거는 네. 이게 막 그 온라인상에 그런 정보들이 막 들리잖아요. 네. 뭐 900만 원 밑으로 이체하면 되고 하루에 아. 여러 번 이체도 되고 그거 다 이상거래로 다 신고돼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보면 그냥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소팅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900만 원 이하 예. 여러 거래 뭐 이런 거. 이런 그게 식으로. 이제 예. 총합으로 들어가서도 나오고 네. 뭐 괜히 좀 머리 좀 쓰신다고 곧바로 안 하고 막 원쿠션 투쿠션 때리잖아요. 네. 그 친척 돌려가지고 그럼 다 조사하는 다 본대요 그거.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분들이 번거로울 뿐이지 네. 그냥 다 열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제 괜히 이렇게 좀 여기 하실 필요는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증여로 갔다 그럼 증여 쭉 가시고 차용 갔다 그럼 차용으로 쭉 가시면 왔다 됩니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섞지 마십시오. 섞지 네, 마십시오. 네. 네.